자, 지금부터 우리가 수업을 할 곳은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이라고 해가지고 모트 기준으로 254페이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의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단어가 하나 존재하게 되는데, 그 단어는 바로 기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기존에 오늘은 춥고 어제는 따뜻하고 내일은 비가 오고 모레는 눈이 오는 그러한 날씨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그 지역의 기후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지되어 온 기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적도 부분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극지방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기후들을 우리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구 내적 요인이에요. 즉,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활동, 요인들 때문에 기후가 변화하게 되는 것인데, 지구 내적 요인,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화산 폭발이 존재해요. 화산. 자,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게 되느냐? 화산 분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기체 혹은 이제 쇠설물들, 고체 물질들이 대기를 다 덮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태양의 투과율이 낮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태양 에너지가 지표면까지, 즉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게 되느냐? 기온이 낮아지게 되겠지. 어떻게? 기온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태양열 혹은 태양 에너지를 기준으로 광합성을 해야 하는 식물들의 성장도 더뎌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광합성량도 줄어들게 되므로 화산 폭발에는 안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지표면 변화, 이 친구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지표면 변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북극과 남극 혹은 사막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빙하는 반짝반짝거리고 맨들맨들하기 때문에 태양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즉, 태양 에너지가 빙하 표면을 때리게 됐을 때 그대로 반사된다라는 소리야. 자, 우리가 빙하가 태양 에너지, 즉 태양빛을 반사하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되게 되느냐? 자, 이거를 한번 이쪽으로 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열의 전달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존재했지. 이 복사는 열이라고 하는 친구를 빛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였어. 그런데 빙하는 빛을 반사하는 거야. 그러면 열이 그대로 반사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빙하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빙하가 많이 쌓여있는 북극과 남극 같은 경우에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지? 그 다음, 사막은 어떻게 예를 들 수 있겠느냐? 사막 같은 경우는 태양 에너지, 즉 태양빛을 반사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막은 많아지게 됐을 때 온도가 그대로 상승되게 되므로 그 주변에 있는 기후가 변화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요인도 존재한다는 소리고, 수륙 분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수륙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기단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바다 위에 존재하는 공기는 습도가 높고 육지에 존재하는 공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조했지.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인 판게아가 존재했을 시에는 가운데 부분이 다 육지 부분이라서 습도가 낮았을 거야. 하지만 판게아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으로 강이라든지 바다가 생성되었지. 그럼 그 주변에 있던 기후는 어떻게 되겠어? 습해지기도 하겠고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겠죠. 즉 수륙 분포를 통하여 기후가 변화되는 요인은 어떤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습도라든지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바로 지구 온난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지우고 지구 내적 요인과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얘기했죠? 바로 지구 외적 요인이 존재합니다. 자,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면 지구가 원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해지고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하게 공부하지는 않겠고요. 차근차근 하나씩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 외적 요인으로는 우리가 지구에서, 지구 이 땅 속에서, 아니 땅 위에서 어떠한 짓을 하든지 지구 외적 요인은 변화되지 않아요. 지구 스스로 움직이거나 혹은 지구 외에 있는 행성 혹은 별들의 영향으로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지구 외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존재하냐면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화한다.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화가 되는 것도 존재하겠고, 또 하나로는 자전축 기울기의 방향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기울기의 방향이 변화하기도 한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친구가 뭐냐면은 지구 공전궤도 모양의 변화가 존재해요. 공전궤도 모양. 이렇게 지구 스스로 바뀌는 게 세 가지가 존재하고, 마지막 하나로는 바로 태양의 활동이 있어요. 흑점 변화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을 지우고 지구 자전축이랑 저걸 자세하게 살짝 한번 터치를 해주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래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을 때 왼쪽 부분은 조금 더 치우쳐 있고 몇 도나 기울어져 있냐? 가운데를 기준으로 약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더 기울어지는 경우 그리고 덜 기울어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더 기울어지게 되면은 약 24.5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덜 기울어지게 되면은 21.5도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성되게 되느냐? 즉 지구 자전축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뭐냐면은 태양의 남중고도와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지구 자전축이 더 많이 기울어지게 되면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지구 자전축이 더 적게 꺾이게 되면은 남중고도 낮아지게 된다라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북반구랑 남반구의 기후 변화가 생성될 수도 있을 거예요. 북반구 같은 경우는 뭐 겨울이 더 추워지거나 여름이 더 더워지거나 이러한 영향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까지는 굳이 터치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울기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아까 내가 얘기했지, 가운데를 기준으로 지구 자전축은 왼쪽 부분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자전축 기울기의 방향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반대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야. 이런 것도 기후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게 지구가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몇만 년 기준인지 몇천 년 기준인지를 다 외워야 되지만 우리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세차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자, 이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태양을 기준으로 타원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타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이죠? 지구 공전 궤도의 모양. 근데 현재는 이렇게 타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 지구는 타원 운동이 아닌 굉장히 동그란 모양으로 공전을 하기도 합니다. 좀 뒤죽박죽 그려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한다는 거. 왼쪽을 지우고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보기가 쉬울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태양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 지구는 타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공전 궤도의 모양이 이렇게 원 운동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떠한 단어를 표현하게 되느냐?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이심률.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후를 우리가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볼게. 이게 이제 지구 외적 요인이라는 것만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넘어가 보자면 넘어갔을 때 과거의 기후를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해. 자, 이거를 세 번째라고 표현을 하고 과거 기후라고 쓰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나무의 나이테. 나무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를 연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온도가 높게 됐을 때 나이테의 간격이 더 높아지게 돼요. 또한 강수량에도. 즉,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도가 높고 강수량이 많아지게 되면 나이테의 간격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빙하 코어 연구가 있어요.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기는 하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 원래 자연 상태, 오로지 자연 상태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동위 원소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원래는 16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산소와 18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산소의 양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상대적인 양을 기준으로 언제 온도가 더 높았는지 혹은 언제 온도가 더 낮았는지를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석 연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지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화석 연구 같은 경우는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산소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곤충의 크기가 커져요. 곤충의 크기가 커진다.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식물의 크기도 커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했을 때 분명 똑같은 잠자리인데 크기가 이 칠판만에 그랬으면은 이때 기후에는 산소의 양이 굉장히 많았겠다. 혹은 이 지역은 원래 굉장히 건조한 기후인데 여기에서 바다 생물이 나타났다면
과거의 이쪽 지역은 물이 존재했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친구가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자,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은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지만 지구온난화가 지금 왜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냐? 그 이유는 현재 온도 상승폭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탄소 저감 정책. 아이폰에 충전기를 빼고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하죠. 탄소의 양을 줄이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딱 하나죠. 바로 온실기체. 대표적으로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존재해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C. 탄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 뭐다? 탄소 저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탄소에는 온실기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탄소를 줄인다면 온실기체의 양도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다음으로 등장하는 독특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수증기죠. 수증기도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한반도의 지구 기온 변화는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뭐 뻔하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 결론이 뭐겠습니까?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다. 또한 봄, 여름이 봄, 가을이 사라져가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있다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대순환, 그리고 표층순환, 그리고 엘니뇨, 라니냐. 여기서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거고, 실제 올해 수능에서도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꼭 자세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대기대순환이에요. 자, 대기대순환은 지구를 4분의 1로 잘라가지고 제가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그리게 될 것이고, 한 번, 두 번 정도 자르게 돼요. 가장 아래쪽 부분을 0도, 30도, 60도, 제일 위쪽 부분을 90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적도 부분은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뜨겁게 가열된 공기가 위쪽으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북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도가 추워요. 그래서 차갑게 냉각된 공기는 아래쪽으로 하강하게 되겠죠. 그 다음, 온도가 상승돼서 올라갔어. 그럼 다시 공기가 식겠지. 그렇게 되면 양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하강을 하게 되고, 땅바닥으로 깔린 공기는 양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찬가지 북극에 대해서도 아래쪽으로 깔린 공기는 양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모인 공기는 다시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순환, 이런 순환을 우리가 그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경성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느냐? 첫 번째 있는 이 순환의 이름을 우리가 해들리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있는 순환의 이름을 우리가 페레 순환이라고 부르게 되고, 제일 위쪽에 있는 순환의 이름을 우리가 극순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현재 O2에서는 딱 이것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내용은 뭐냐면,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 같은 경우는 온도가 직접적으로 가열, 냉각을 통하여 공기가 이동한 거예요. 뭐라고? 공기가 직접적으로 가열, 냉각을 통해 이동했다. 하지만 가운데에 껴있는 저 페레순환 같은 경우는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뒷사람이 밀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딸려 나가게 되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페레순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해서 생성되는 순환이 아니고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 사이에 껴서 어쩔 수 없이 본인들도 따라가게 되는 순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 같은 경우에 이 순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공기가 직접적으로 가열, 냉각됨으로 인해서 생긴 순환인 직접순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 때 적도 부분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공기가 직접 올라가고, 극지방 같은 경우는 온도가 굉장히 낮아서 공기가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하지만 가운데에 있는 저 순환은 제가 굳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페레 순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공기를 가열, 냉각하는 것이 아니고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의 영향으로 밀려가게 되는 간접 순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0도에서 30도 부근에 부는 바람의 이름은 아래쪽으로 불게 되고 무역풍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30도에서 60도 부근은 위쪽으로 불게 되는 편서풍, 60도에서 90도 부분은 다시 아래쪽으로 불게 되는 극동풍이 불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현재 이 순환은 자전을 할 때의 순환이에요. 만약에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순환의 모습을 그려지게 되느냐? 지구를 이렇게 그렸을 때 그냥 여기는 하다 쭉 이러한 순환의 모습만 그려지게 돼요. 공기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내가 이 강의실을 이렇게 한 바퀴 빙글빙글 돌 거야. 아니,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장소만 이동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냥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물컵을 들고 팔을 든 상태에서 이렇게 돌린다면, 그치? 내가 여기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 그럼 종이컵에 있는 물은 어느 쪽으로 이동해?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죠. 이거 우리가 원심력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지. 그치? 원심력. 그 원심력에 의해서 바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을 우리가 코리올리 혹은 전항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그냥 그렇다면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자전을 하는데 왜 저렇게 공기가 바뀌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바로 이거죠. 원심력 때문에 원심력으로 인해서 공기랑 바다의 순환이 저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왜 조금씩 달라지는 건가요? 우리도 물을 할 때
종이컵 제일 끝부분이 가장 많은 힘을 받을 것이고 종이컵에 이제 물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쪽은 힘을 좀 덜 받겠죠.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순환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바람 전압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북반구 기준으로 바람의 방향을 책 내 앞쪽으로 두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 몸을 향하게 바람을 두지 말고 내 앞쪽으로 바람을 두게 했을 때 무조건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오케이? 즉 바람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북반구는 무조건 오른쪽이다. 남반구 같은 경우는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될 때 왼쪽으로 흐르게 된다.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게 되면 대부분 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남반구에서 물을 내리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시험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어렵게 나오긴 힘들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 지구과학 2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냥 이렇게만 알아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표층순환이죠? 표층순환. 자, 표층순환 그림은 굳이 그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는 각 해수의 이름들, 해류의 이름들,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만 몇 개 기억을 해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이렇게만 표현을 할게요. 첫 번째, 난류. 난류 같은 경우는 우선 온도가 높은 바닷물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고체의 용해도가 증가해요. 즉, 설탕, 소금들이 더 많이 녹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난류에는 염분도가 높습니다. 그쵸? 하지만 뜨거운 콜라에는 탄산이 많이 녹지 못해. 탄산이 없어. 그러므로 인하여 기체의 용해도, 기체는 많이 적어지게 된다. 즉, 바닷물에 들어있는 기체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라든지 혹은 산소의 양. 오케이? 이산화탄소라든지 혹은 산소의 양이 많이 줄어들고 없다. 어디에? 난류에. 그 다음 한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류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굉장히 찬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이 차요. 바닷물이 차고요. 찬 바닷물에는 고체 물질이 많이 녹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염분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차가운 바닷물, 즉 차가운 콜라에는 탄산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기체의 용해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위에서 썼던 것처럼 찬 바닷물에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자면은 난류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많이 적어요. 왜?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해야 하고,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산화탄소죠. 하지만 난류에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적고 한류에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기 때문에 차가운 바닷물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이 조금 더 많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므로 이걸 여기서 더 한 발자국을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은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제 이것만 해도 충분하긴 한데 이걸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는데 뭐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황금어장 생성되는 건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가 좋을까요? 여기서 이제 영양염류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게 실제 나오는 표현인데
영양, 염류.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이 이 영양 염류를 먹고 성장 혹은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양 염류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플랑크톤의 수예요. 즉, 플랑크톤이 더 많이 사는 것은 난류보다는 한류입니다. 왜? 여기는 산소의 양도 많기 때문에 동물성 플랑크톤이 산소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인하여 한류는 영양 염류의 양도 더 많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막화 하기 전에 이거를 하나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결국 우리가 대기 대순환과 표층 순환을 배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왜 배웠느냐? 지구는 적도 부분과 극지방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양이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되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적도 부분에는 태양 에너지는 많이 도달하나 지구 내부 에너지는 조금만 나오게 되고, 극지방 같은 경우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많이 분출되게 됩니다. 즉,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태양 에너지일 거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지구 내부 복사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적도 부분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도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남는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90도 부분 근처에 대해서는 태양 에너지가 부족한 에너지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즉, 무엇이 발생되고 있냐?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누구냐? 우리가 방금 배운 이 표층 순환과 대기 대순환으로 인하여 무엇을 한다?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줍니다. 적도 부분의 온도가 높은 공기를 위쪽으로 이동시켜주고요. 극지방의 온도가 낮은 공기를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줘서 공기의 순환을 일으켜주기도 하고, 바닷물도 마찬가지겠죠. 적도 부분의 온도가 높은 바닷물을 위쪽으로 이동시켜줌으로 인해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준다. 누구랑 누구로? 대기 대순환과 표층 순환으로.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태양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이 부분의 위도는 약 38도 부분이 됩니다. 즉, 여기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바로 에너지 교환이 가장 활발한 곳이 38도입니다. 됐나요? 이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우리가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표층 순환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막화는 굳이 수업 안 할게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엘니뇨, 라니냐를 하도록 할 텐데, 전 여기다가 평상시 엘니뇨, 라니냐 이런 식으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평상시. 평상시에는 이렇게 있을 것이고, 오른쪽 부분이 자연스럽게 동태평양, 왼쪽이 자연스럽게 서태평양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바닷물이 무역풍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쪽의 바닷물 해수면이 더 높고 동쪽이 조금 더 낮아요.
그리고 바닷물 깊은 곳, 심해층에 대한 두께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딱 보면 어때요? 서쪽의 온도가 더 높겠죠. 왜? 뜨거운 바닷물이 이렇게 더 훨씬 더 두껍잖아. 그치? 그리고 무역풍으로 인하여 바람은 일정하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 해수가 굉장히 온도가 높죠. 그러면 이 뜨거운 바닷물 위에 있는 공기는 가열될 것입니다. 가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공기가 상승.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상승기류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날씨가 굉장히 흐리죠. 즉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서태평양에서 무슨 일이 발생되게 되느냐? 강수, 비가 옵니다. 그리고 동태평양에서는 하강기류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즉 날씨가 맑아요.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가뭄, 건조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엘니뇨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엘니뇨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존재할 때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라고 할 때 엘니뇨는 딱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무역풍 약화. 얘들아, 평상시는 무역풍이 계속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바닷물도 한쪽으로 이동을 했어. 하지만 무역풍의 약화, 바람이 많이 불지 않으면 바닷물이 많이 이동할 수 있을까? 많이 이동하지 못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바닷물조차도, 밑에 있는 차가운 바닷물조차도 많이 올라오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바람은 어떻게 불게 되느냐? 원래 여기서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여기서 바람이 멈추고 여기서 상승기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서쪽에서는 하강기류가 발생될 거고 동쪽에서는 조금의 상승기류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원래는 동쪽이 건조한 기후였는데 동쪽에서 홍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서쪽에서는 가뭄이 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됐죠? 자, 세 번째는 라니냐예요. 자, 라니냐는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엘니뇨, 무역풍의 반대, 약화의 반대야. 즉, 무역풍의 강화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게 되느냐? 어떤 일이 발생되게 되느냐? 원래는 한 이 정도만큼의 유지를 했었어. 하지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음으로 인해서 해수면 높이 차도 이렇게 심해졌는데 뜨거운 바닷물이 완전히 다 서쪽으로 이동을 해버리고 오히려 동쪽에는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동쪽이 될 거고 왼쪽이 서쪽이 될 건데 바람의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지만 굉장히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비가 그냥 조금 오는 강수의 형태였다면 라니냐에서는 비가 너무나 많이 오는 여기서 홍수가 발생이 되고요. 동쪽에서는 비가 안 오는 건 둘째치고 원래는 요만큼의 뜨거운 바닷물이 존재했는데 뜨거운 바닷물이 아예 없어져 버렸죠. 그러므로 인해서 농작물 혹은 바다 생물들이 얼어 죽어버리는 냉해가 발생이 됩니다. 됐나요? 됐어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뭐 물론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래프를 가지고 온 해수면의 높이 차이 혹은 기온 변화 같은 내용들이 등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문제 풀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가장 알아둬야 되는 기본 개념은 이 정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면 학교 선생님께서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살짝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고기압과 저기압. 자,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공기의 이동은 어디서 어디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는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는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돼요. 오케이? 그러므로 인해서 고기압은 계속해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형태가 될 것이며 저기압은 공기가 계속해서 모이는 형태가 될 거야. 뭐라고? 그래서 고기압을 파란색으로 할게. 고기압은 압력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기가 빠져나간다. 하지만 저기압 같은 경우는 공기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공기가 모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고기압이 하강기류가 발생되는 이유가 공기는 우리 지표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한 1000km까지 공기가 이렇게 쌓여 있어. 오케이? 근데 공기가 계속 지표면을 따라 저기압 쪽으로 이동을 할 거야. 근데 계속해서 밑이 빠져나가니까 얘는 계속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고기압은 하강기류인 것이고 저기압은 계속해서 공기가 모이게 되는데 밑에서 계속 누르는 거야. 그래서 저기압이 상승기류가 발생이 된다. 이 과정에서 상승되는 공기 속에 H2O의 함량, 즉 수증기의 함량으로 인해서 강수, 즉 기상현상이 발생되게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압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것이고 저기압 같은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즉 쉽게 얘기하면 공기는 무조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기에 그래서 고기압이 공기가 빠져나가고 하강기류, 저기압은 공기가 계속 모이기 때문에 모이게 되는 것이고 상승기류가 발생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구 기후 환경 변화였습니다. 오케이.